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9월달 이제 첫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이 내년 이제 2015년 대비해서 그 시험 날짜가 사실상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만큼 지금 이제 9월부터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또 공부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니까, 물론 이제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면 놀러 다니기도 좋죠, 그지? 근데 놀러 다니는 걸 선택할 것인지 공부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이 뭐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7, 8월에 이렇게 더워서 좀 지쳤다면 이제 9월에 에너지를 잘 충전하셔갖고 좋은 그런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서반은 늘 시간에 쫓겨서 선생님이 애를 먹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무원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늘 말하지만 시간이 허락질 않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동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되면 이게 좀 더 자유롭지 못해. 왜냐면 이제 좀 더 해드리는 욕심 때문에 뭐 동영상 촬영 안 하면은 중요하지 않은 별로 얘기는 이제 터치 안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되는데, 이거 동영상 촬영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건드려줘야 되걸라.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러쿵저러쿵 얘기 많이 못하고 여러분이 이제 죽어라고 학습 내용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좀 단조를 수가 있는데 그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선생님이 그 수업에 앞서서 이제 앞서서 밝힐 것은, 이건 분명히 밝히고 이것은 뭐냐면 그 수업에 진행하는 진행 방식인데, 여러분이 이제 한국사를 보게 되면 책이 상하로 돼 있어. 상하로 돼 있고, 그리고 조그맣게 서브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여러분이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필기할 내용을 서브노트에 정리해서 이렇게 또 출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서브노트를 사도 되시고 안 해도 되시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지켜보면 뭐 100% 다 사더라고. 여러분이 이거 여러분이 뭐 막말로 커피집 가서 커피 서너 잔 먹으면 돼요. 그래서 커피는 하루에 2잔씩 먹으면서 이거 비싸다. 근데 또 선생님이 이거 분명히 밝힐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인쇄도 여기에는 안 묻혔고, 또 출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보급률을 높지 않게 했어요. 학원에서도 여러분을 배려해서 많이 깎아주고, 그래서 내가 얘기는 뭐 이렇게 아마 비싸지는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브노트도 꼭 가지. 왜냐, 수업 시간에 판서를 많이 안 해. 여기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니까 학원에 올 때는 오후에 오는 친구들은 서브노트하고 상권을 당분간 갖고 오시고, 또 오전부터 이제 근현대사 듣는 친구들은 하루에 3권을 다 갖고 와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이제 근현대사 하는데, 근현대사 문제만큼은 이따가 선생님 쉬는 시간이어서 잠깐 설명하고 바로 수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진행하는데 몇 가지 이제 그 서로의 어떤 그 공통사항을 했겠는데, 공통사항이 뭐냐면 출제 빈도수를 얘기해요. 출제 빈도수. 그래서 출제 빈도는 그 해당 과제에다가 상 혹은 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해당 과제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잊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일명 선생님이 이제 함정이라고, 함정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건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때 이거 장난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함정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이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에 통감부라고 해서 통감부가 정답인데, 오답은 뭐냐면은 총독부야.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 오답을 제시할 때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왜 틀리느냐? 여러분은 총독부가 귀에만 익어요? 통감부가 익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이kom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함정 문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그래서 거의 선생님이 이거를 다 잡아주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꼭 이런 거는 꼭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치지 않으려면 수험생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가 뭐냐? 결석하면 안 됩니다. 결석. 하루도 결석하게 되면 이런 거 놓치게 되잖아. 또한 하루도 결석하면 수업의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업의 흥미를 잃게 된다고. 흥미를 잃게 되면 수업에 빠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험생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결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원에 와서 졸더라도 결석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첫 번째 당부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9월에 첫 번째 듣는 친구들은 자기 그 자신과의 약속을 먼저 하란 말이에요. 뭐라고? 내가 공부는 어떻게 하더라도 한 달만큼은 뭐 크게는 일주일, 요번 일주일만큼은 내가 안 빠진다. 그걸 성공했으면 내가 한 달만큼은 안 빠진다. 그걸 성공했으면 3개월만큼은 안 빠진다. 그거부터 해나가란 말이야. 뭐 처음서부터 뭐 계획을 세워갖고 하루에 18시간 공부하고 그런 친구 주고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자꾸만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렇게 부여해가면서 이 생활을 해야지 여러분이 이 생활을 1년 동안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지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당부합니다. 절대로 결석하지 말라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어에 신경 많이 쓰세요. 내가 영어 선생이에요? 한국사 선생이에요? 근데 왜 영어를 하느냐? 야중에 물어보면 너 왜 떨어졌냐? 그러면 영어요. 8, 90은 다 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이게 1박 2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꾸준히 하는데 꾸준히 하려면 어선가 시간을 빼야 되는데 그걸 한국사를 많이 활용하세요. 한국사 시간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국사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집에 가서는 영어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사는 수업 시간에 열중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웬만큼 다 점수 나오도록 해주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한국사의 수업 시간에만 열중하고 집에 가서는 한국사 복습하지 말고 영어 해라. 그래야지 야중에 1년 뒤에 점수가 다 골고루 나와갖고 합격이라는 그런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단 여러분 중에서 지금 기출문제 영어를 풀어봤다. 근데 뭐 75점, 80점 나온다. 그런 친구들은 단타를 놓으세요. 몸이 상할 정도로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5월에 있는 시험을 여러분 거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1월부터 해갖고 올해 6월에 합격해서 6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도 있어.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실명까지 거론하지만 항상 여기 앉았던 애 있어요. 여기 앉았던 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가 합격 자리예요. 그 기를 받아갖고 자네도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되는 친구는 그렇게 단타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영어가 안 돼갖고는 단타를 누릴 수 없다. 그거는 몸만 상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기준은 뭔지 알겠죠? 영어가 된다, 몸이 상할 정도로 공부해라. 영어가 안 된다, 장기적으로 간다. 그래서 한국사의 수업에 치중하시고 집에 가서는 영어해라. 이렇게. 이거는 법이요, 법. 법은 지키는 거지. 그렇게 법대로 하셔야 돼요. 영어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인 것은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몰라 그러면. 단지 한국사는 수업에만 열중하고 집에 가서 영어해라. 이렇게. 바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진행할 때는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합니다. 이해 위주. 그래서 이제 늘 말하지만 한국사는 선생님하고 하면서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집이 한 7, 8번, 많게는 9번 정도, 8번에서 9번 정도 바뀔 건데 집은 이름은 바뀌더라도 집이 계속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였다가 고려였다가 조선이었다가 그지? 대한민국이었다가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집은. 그러나 집 제목은 바뀌어도 이 안에 기둥은 변함이 없다. 4개. 그래서 어느 시대를 물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보다 이 땅에 먼저 살아갔던 선배 내지는 조상들의 정치생활로부터 문화생활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때 천만다행인 것은 문자를 우리가 알고 문자가 사용됐기 때문에 선배들이 옛날에 그러한 정치생활부터 문화생활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린 기록을 통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랑 100년 전에 정경, 사문 생활은 어땠고 1000년 전은 어땠고 2000년 전은 어땠는가 이거를 여행을 해보는 거예요. 가이드가 선생님이 가이드예요. 내가 가이드예요. 여러분이 이제 관광객들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사를 그렇게 공부해야지 한국사는 머리 확 잠겨매고 외우는 거다. 절대로 아닙니다. 외우는 것은 한국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만 외우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란 절대로 시간이 흘러가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야. 예를 들자면 조선 건국을 이성계가 했다 이런 것들. 그 조선 건국 이성계가 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그걸 외우냐 그거를.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알았죠? 훈민정음 누가 창제했어? 그거 배우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왜 그런 거 외우고 있냐고. 그러니까 한국사 외우는 거 아니에요? 흐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객관적인 사실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한국사의 발언이에요. 한국사의 발언이에요. 선생님은 수업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은 결코 여러분을 뭐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습에서 혹독하게 하셔야 돼요. 훈련을 피나게 해야만이 실전에서 피를 안 봅니다. 훈련할 때 상큼상큼 해버리면 실전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게 훈련 기간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충분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담력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름 불러갖고 물어보면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가 가슴이 쿵쾅 뛰었다가 잠깐만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내년에 시험장 갔을 때 딱 안정감 잡고 딱 뭐 이까지 정도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상시에 그런 훈련 없이 그냥 온실 속에서 공부만 딥다 하다가 내년에 가면 책 이거 보는 순간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 가슴은 막 뜀박만지라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현상 나오죠. 화장실 가고 싶죠. 그런 친구 있다? 시험장에 들어와서 시험지에 배포한 이후에는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싸던가 시험을 포기하던가 둘 중에 해야 돼. 저 죽겠어요. 그럼 죽던가. 그 시험장에서 못 나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혹독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 이름을 불러서 물어보고 하는 거에서 대답을 하고 틀리고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의 바른 이해인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첫 번째 이해 위주가 뭐냐면 먼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나하고 눈동자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먼저 이해하는 거야. 그 과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역사란 무엇인가? 이 거대한 물음. 역사는 무엇이오 그래? 뭐라 생각해? 치우. 역사가 뭐예요? 자네가 생각하는 역사는 뭐예요? 역사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난 자네 생각을 묻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 간단명료하게? 과거. 과거에 있었던 일. 그런 거예요. 그게 역사야. 맞는 얘기잖아요, 역사. 근데 우리는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과거에 일어난 역사 모든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하다. 즉 임진왜란도 중요하고 조선을 건국한 것도 중요하고 한글을 창제한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를 부여한 사람도 있고 역사는 그런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역사는 과거 사실 중에서 내가 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나에게 의미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죠? 넓게 여러분이 넓게 봤을 때
여러분도 역사를 쓰는 사람이야. 역사를. 왜냐면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하루에 일과 있고 1년에 일과 있고 10년에 일과 있잖아요. 그거 기록에 남으면 그게 일기인데 그게 역사란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다 중요하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나는 잊고 싶은 것도 있다. 기억하면 기억하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사에 접목시켜 봤을 때 한국사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바른 이해에서 뭐냐? 역사의 의미.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의 의미, 이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말과 주관적인 말 아시죠? 객관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반영하지 않는 게 객관적이지. 그럼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과거의 수많은 사실 중에서 요거 중요하고 요거 나쁘고 요거 중요하고 요거 나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런 걸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걸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역사 이해에서 뭐가 있느냐? 객관적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이걸 갖다가 강조하는 역사 이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상대적인 것은 뭐냐? 이해 반대적은 뭐야? 주관적 그러한 측면을 갖다가 강조하는 면도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설명할 수 있겠지. 객관적인 것, 주관적을 이해했으니까 좀 정리해서 말하면 선생님이 역사가라면 객관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나 역사가의 개인의 환경적인 거, 선입견 문제, 나의 역사 이해력, 나의 환경 이런 걸 반영한다 다 배제시키고 배제시키고 바라보는 것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상황을 반영해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 측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시면 돼요. 역사를 의미하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는데 둘 중에서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로야 기록으로서야? 그렇지. 사실로서지.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이 어떤가 그것만 밝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 과거의 사실 중에서 역사가가 의미가 있다는 것만 선택해서 기록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 기록으로서의 그러한 역사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 이해했죠? 그럼 이제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를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홍서영 누구요? 9월에 왔지? 이해했는가 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홍서영 어디 사세요? 어디 살아? 서울. 서울대구? 서울대. 어디야? 서울대 입구. 아, 서울대 입구? 그럼 우리 홍서영이가 생각할 때 이제 저거 이해했어? 뭔 말인지? 이해는 한 것 같아? 그걸 물어보면 서영이가 이해하면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서울대학교 입구니까 서울대학교 마크 있지 교문에. 그걸 선생님이 서영이한테 다음 주까지 높이를 조사해 그랬어. 높이를. 응? 그거는 주관적으로 접근해야 돼?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돼? 객관적. 왜? 답은 맞았어. 왜? 사실이니까. 조금 대답이 그래도 조금 부족한데. 거기 높이를 조사하면 서영이의 개인적인 생각 집어넣을 수 없어. 왜 없어? 높이는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높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그 마크가 2m 50이라면 그럼 변함이 없잖아. 그지? 내가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 더럽게 싫어한다고 거기 2m 50짜리를 1m 50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서영이가 이해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다 이해했지요? 누가 또 물어봐야 돼? 다 이해했잖아.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입구에 그 마크가 높이가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사하든 누가 조사하든 거는 그건 바뀔 수가 없잖아. 그건 객관적으로 해지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했으면 여러분 서브노트나 책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 서브노트의 서브노트에다가 이제 페이지 쓰라고 불러줄 때가 있는데 이것은 2015년도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2015년 교재는
페이지 수가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좀 집어넣고 내용을 좀 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늘 말하지만 그럼 수업 시간에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서브노트하고 책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실력은 안 돼요. 그래서 처음 듣는 친구들은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봐라. 그리고 원래 선생님이 2개월 코스면 네 번째부터 수업 시간에 책을 보라 그래요. 네 번째부터. 근데 여기는 3개월 코스이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책을 볼 수 있으면 보라고 그래. 그러나 첫 번째 듣는 친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책 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 순간은 서브노트만 보면 돼요. 왜? 왔다 갔다 못해. 그런 실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들은 친구들은, 두 번째 듣는 친구들은 한 번 봤으니까 그래도 개념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근데 두 번째 듣는데도 나 아직 개념이 없다. 그럼 서브노트 중심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괜히 수업 시간에 실력도 안 돼 있는데 막 책도 보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서브노트 얘기하다가 책 얘기하는데 책 보다가 그러면 책 보고 있는다는 어느 순간 서브노트 넘어갔다 이 말이야. 그럼 또 서브노트 보고 있으면 또 언제 보고 왔다 갔다 하면 내 뒤만 쫓아다니다 안 돼. 그러니까 서브노트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초학자를 중심으로 하니까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브노트에 보면 뭐라고 정리되어 있냐면은 사실로 역사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이거는 과거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모든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실로서의 역사를 어느 사물에 비교한다면 바닷가에 모래 아래 집합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바닷가에 가면 모래알 쓸 수 있어 없어? 저기 부산에 해운대 있잖아. 해운대. 해운대 그 해수욕장 가서 선생님이 요번 명절 연휴에 해운대에 가서 모래알 좀 세갖고 와라면 세요 저게? 어떻게 세요 그걸? 그러니까 객관적 측면의 역사란 바닷가에 모래알에 수많은 모래알의 집합체처럼 과거의 사실로 이루어진 게 객관적 측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물에 비교할 때 그러한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과거 집합체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객관적 역사가 중에서 객관적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 역사가 누구냐? 바로 랑케라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은. 근데 랑케만 외우면 안 되고 객관적 측면을 우리 배웠잖아.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 랑케. 그 랑케가 왜 객관적 측면을 강조했느냐? 이걸 알려면 랑케의 역사인식. 역사인식을 알아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판서를 많이 안 한다 그랬죠? 이렇게 흐름만 잡아주는 거야. 다 자세한 내용은 서브노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 깨알같이 쓰면 여긴 또 칠판도 잘 안 보여요. 불에 붙여갖고. 그래서 그냥 막 여러분이 묘기를 해야 막 앉았다 이러고 난리를 떨어 난리를. 그 이제 쓰는 거 하면은 선생님이 또 그 여러분 쓰는데 바빠갖고 이 귀가 안 열려. 여러분이 귀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눈은 떠 있는데 귀가 닫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귀를 열기 위해서 많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랑케 역사인식. 그 랑케 역사인식을 보면 그 얘기예요. 역사가란 역사를 갖다 연구함에 있어서 자기를 죽여야 된다 이 말.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 이 말. 뭐요? 역사에 대한 자기의 이해력, 자기의 감정, 자기의 환경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우리가 선생님이 한일 관계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측면으로다가 간다면은 일제 35년의 일본에 대한 감정 버려야 되지요. 그지? 근데 그거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객관적인 역사가 될 수가 없어. 선생님은 역사를 할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일본 거지 같은 새끼들이 우리를 35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객관적 측면에서 하냐고. 그거를 열받는데 안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는 거예요. 일본에 한국 사람이 가면 이상한 사람이다. 갈 수도 있지. 갈 수도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의 아베라든가 이런 정부의 요직자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나서는 우리가 뭐 일본에 가서 여행도 할 수 있는데 일본 정부가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이 일본 차 없어서 못 사고 일본 저기 라면 없어서 못 먹고 뭐 일본 얘기 듣자니까 서울에 뭐 일본 전문 식당 때문에 거기 뭐 미어 터진다며 그거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를 약잡아 보는 거야. 일본은 중국 절대로 약잡지 않아. 왜? 중국은 일본을 강력히 응징하잖아. 일본 상품 안 써요. 일본 자동차 안 샀어요. 저 센카쿠 일대 가면 지네 어디에 저기 저 밑에가 지네 땅이라고 그래갖고 감정 엄청 나빠요. 우리는 뭐 독도가 지네 땅이라도 하는데도 일본 음식 처먹고 뭐 차 사고 난리야 나. 그런 게 없어 아주 그냥. 심지어는 일본에 라면 처먹으러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 계란 또 유황오리 계란인가 지랄인가 그 처먹는다고 하는 그게 뭐야 그게. 그래서 저번에 이번에 보니까 뭐 28살 먹은 정신 나간 여자인데 비행기 타고 동경에서 라면 처먹고 그 1시간 처먹고 비행기 타고 홍콩 가서 쇼핑하고 오는 애도 있더라고. 그게 무슨 지랄이야 지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오지랖이 넓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반성하고 해면은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일본을 갖다가 그렇게 용서하면 안 돼. 우리가 자꾸만 그런 자세를 보이니까 저 새끼들이 더 우리한테 갖다 약잡아보는 거라고. 그래서 일본을 원망에 앞서서 우리가 할 것은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일본이 태도가 변화가 온다고.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면 일본 태도 절대로 변화 안 온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선생님이 이런 감정 갖고 내가 어떻게 객관적 역사를 보냐고 절대로 안 되지. 근데 랑케는 그런 거 요구하는 거예요. 역사가라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랑케를 바로 객관적 측면에 강조한 역사가다.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객관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이지. 공부한 친구들, 일제시대의 역사를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하려고 노력한 그런 사학을 뭐라고 그래? 실중주의 사학. 실중주의 사학. 그래서 그들이 학술단체를 만들었는데 만들었던 단체 이름이 진단학회. 그래서 이런 수업을 내가 많은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계해서 알려주는 거에서 근현대사 시간에는 충분히 해주지만 전근대사 하면서는 충분히 못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주관적 측면. 그걸 이제 보면 거꾸로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뭐라는 과거가 아니라 모든 과거가 아니라 역사가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된 선택된 거. 그래서 많은 것 중에서 선택해갖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거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 과학적인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해야 돼요. 과학적 인식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학문적 검증, 학문적으로다가 검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요즘에 고등학교, 중학교 국사책을 국정화하려고 국정교과서. 왜냐? 그냥 풀어버리니까 뭐야? 많은 제멋대로 막 쓰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똑같은 사실을 배우는데 이 A라는 사실에 대해서 교과서마다 틀리게 평가하니까 A라는 사실을 배우는데 강이라는 선생한테 배운 사람은 A로 배웠는데 그 사실을 B라는 선생한테 배운 사람은 그걸 C라고 배웠고 막 이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검증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 만약에 고등학교 역사책을 이완용 후손이 쓴다면 이완용을 어떻게 썼겠어? 부정했겠어? 미화했겠어? 왜 말을 안 해? 뭘 물으면? 그게 어려워요 묻는 게? 누구야? 최희애가 누구야? 최희애? 희애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선생님 물어보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지 않잖아. 그 대답을 해야지. 그래 저기 희애 김희애야 뭐예야? 최희애. 그 방금 얘기했듯이 이완용 후손이 이완용에 대해서 기록한다면 미화하겠어? 나쁘게 쓰겠어? 희애야. 이완용 손자가 이완용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대야
좋게 쓰겠어? 나쁘게 쓰겠어? 왜 좋게 써? 이완용의 후손이니까.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완용 나쁜 놈이요? 좋은 놈이요? 몰라? 나라 표고는 나쁜 놈 아니야. 그런데 이완용 후손이 쓴 역사책에는 이완용이를 한국의 근대의 아버지다. 일본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철도도 놓고 공장도 세우고 해서 근대화 시켜줬다. 이렇게 쓴다 이 말이야. 근데 이완용을 싫어하는 사람이 역사책 쓴 거는 매국노, 을사오족, 그 후손까지 쳐죽일로 막 이렇게 쓴다 이 말이야. 그럼 똑같은 이완용 배웠는데 누구는 미워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학문적인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됐지 이 말? 그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에 대표는 누구냐? 이에치카라는 사람. 이에치카의 역사인식. 그래서 이에치카는 뭐라 했냐?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이랬다 이 말이야. 응?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그래서 뭔 말이야? 현재와의 대화는 뭐냐? 과거란 과거는 과거의 사실들을 놓고 현재 역사가가 어떻게 대화하느냐 이 말이다 이 말이 대화. 그래서 이완용 후손이 대화할 때는 이완용을 좋게 대화할 것이고, 그렇지? 이완용을 싫어하는 역사자가 대화할 때는 악하게 대화할 거냐, 그렇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직하는 역사인식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주관적 측면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요? 그 정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한국사의 특수성. 우리가 특수성이란 말과 보편성이란 말은 요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서브노트에는 정리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을 보시면 되는데 좀 선생님이 책을 하는 것은 책 비자 들을 수 있어? 14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책 갖고 2014년. 그래서 15년에 나온 책, 15년 대비 책이 14페이지고 그 이전 거는 조금 자네는 빨리빨리 넘겨. 다행히 똑같네. 똑같아. 페이지 수 똑같아. 자, 그럼 이제 특수성하고 보편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보이는 거는 특성이야, 보편성이야. 희애야, 보편성, 특성.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갖고 있는 건 뭐야? 보편성. 이거 알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에 보편성 나올까, 특성 나올까? 특성 나오죠. 보편성을 왜 나요? 그거를 안 되지. 그러니까 특성을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그 민족의 특성은 뭐냐면 이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그 농민 조직, 이렇게 농민 그러한 조직들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 공동체 조직이. 왜냐면 이제 농사 지을 때 서로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개라는 거, 뭐 두레라고 하는 거, 향도라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다 농민들 서로 노동력 같은 걸 다 공동으로다가 운영하는 제도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아까 왜 OT에서 조금 얘기한 게 함정 문제 얘기했지. 그래서 이게 향약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향약도 서로가 돕는 조직인데, 그러나 향약은 우리의 특성이 아니라 이거는 중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약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시고 이제 그 보편적인 문화 속에 특성은 있어 없어? 보편적 문화 속에서 특성은 찾아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교라는 것은 보편성이야, 특성이야? 특성이 아니라 보편성이지. 왜?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스리랑카도 있고 버마도 있고 한국도 있잖아. 그러면 불교라는 보편성 안에서 다른 나라의 불교와 다른
구분되는 한국의 특성 불교는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바로 불교의 특성, 불교의 성격, 불교의 그런 특수한 성격, 불교의 그런 특수한 성격을 찾아내야 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이냐? 현세 구복적이야.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들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 구복적이야. 내세 현세 뭔지 알지? 죽어서 천당으로 간다. 그럼 그거 뭐야? 내세지. 예. 선생님이 절에 가서 저한테 배우는 모든 제자들이 그들의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뭐야? 현세 구복적이지. 그래서 우리는 현세 구복적이 강해. 강해. 그래서 오늘 비 오는 이 시간에도 수능을 앞둔 부모는 아마 어디선가 흠뻑 젖으면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제 수능 얼마 남았어? 100일도 안 남았지? 응? 사사 선생님이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에? 자, 두 번째. 그리고 호국불교. 호국이 뭐예요? 불교가 나라를 지켜준다는 그러한 개념이다. 그게 호국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냥 대충 해갖고 이러한 큰 소원을 들어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일을 저질러야 돼. 불교를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불경을 나무에다가 다 글씨를 새기는 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응? 대장경이래. 대장경.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대장경, 초조대장경, 불탔지만, 그리고 제조대장경, 이 둘 중에서 팔만대장경이 뭐야? 이게 제조대장경이야. 왜 이게 다시 팠다 이 말이야. 왜 다시 조각했느냐? 얘가 타서 불타갖고. 근데 이거 어느 시대의 작품이야? 대장경? 어느 시대? 고려시대에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왜 이런 대장경을 접하느냐? 외침을 불교를 통해서 막기 위해서. 그래서 초조대장경은 어디를 갖다가 격퇴하기 위해서? 거란. 거란을 갖다가 격퇴시킬 목적으로. 제조대장경은 몽골. 몽골을 갖다가 이러한 호국적인 불교가 바로 다른 나라와는 틀린 것이다. 물론 저 신라는 뭐가 있어? 신라에서 호국적인 불교를 보여주는 유물. 황용사의 구축목탑도 해당되는 거예요. 선덕여왕 때 황용사의 구축목탑. 그래서 황용사의 구축목탑을 세우면 신라 주변의 나라들이 신라에게 항복할 것이다. 이러한 염원을 가지고 건축한 것이 황용사의 구축목탑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라 선동원 때 황용사의 구축목탑을 세우고 30년 뒤에 신라가 삼국의 통일의 대업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경영진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호국적 불교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나라가 어려우려면 이제 불교라는 스님들이 나서서 기도 열고 그러죠. 그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엄청 많아. 하여튼간 불교 중에서 불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섰다. 그건 전부 다 호국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게 있지만 시간의 그런 제약 때문에 아는 건 못해줘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기본서 플러스 문제풀이가 돼야지 하나의 완벽한 작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풀이 때는 기본서 시간에 좀 등한시했던 걸 문제 삼아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같이 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또 가야 될 게 동북공정 있지? 중국의 동북공정 아마 나올 것이야.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 그래서 자, 중국은
이제 못된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봉건주의 국가 때 중국이 중심이기 때문에 뭐 주변의 모든 나라는 뭐 중국의 그러한 나라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현대사에 오면서 중국이 이제 후진국이라 별로 없었는데, 중국이 이제 근래에 와서 G2가 나고 강성해지면서 옛날 강대국에서 못된 버릇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국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가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역사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동북공정이라 그래. 그 하나가 동북공정. 그러면 동북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의 동북 뭐냐면 자, 여기 중국이잖아요. 여기 중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쪽이 동쪽이잖아. 동쪽이 이쪽이 뭐야? 남쪽이 북쪽이야. 북쪽이지. 그러니까 바로 이 지역을, 선생님이 말하는 이 지역을 갖다가 바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지켜보면 여기는 중국의 역사야, 한국의 역사야? 한국의 역사지. 여기를 역사 무대로 삼았던 유명한 우리나라 역사 왕조가 어디요? 제일 먼저 이거 모르면 중국 놈이잖아. 고조선. 또 어디? 고구려. 아니 이거 역사를 알고 모르고 뭔 상관이 있어 이걸? 그렇잖아. 이걸 배워서 알아 이거를?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럼 중국에서 태어났다 이민 온 사람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랬는데, 즉 중국 놈들이 근래 와서 동북공정이 뭐냐? 이 동북지방에 있었던 이 역사 왕조를 우리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그런 역사 학술이 뭐라고? 동북공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의 그런 개념, 그래서 여러분 서브노트 보면 세 번째 나오는 거 있지요? 그래서 고조선사, 고구려사, 고구려사, 발해사, 이런 발해사 그런 등을 갖다가 중국의 중국의 그런 역사로 바로 편입하려는 학술이 바로 뭐다? 동북공정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중국 놈들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동북공정을 제시하느냐? 그 학술적인 배경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게 있어. 그 첫 번째가 그거야.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통일된 거다. 중국의 한족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북 삼성이에요. 동북 삼성.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동성, 흥룡왕성, 길림성, 흥룡왕성 그래.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그러한 민족은 전부 다 중국의 그러한 통일된 민족이다. 이런 개념이야. 그러한 학술적인 바탕을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국 놈들이 동북공정을 주장할 때 학술적인 바탕이 된 것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두 번째, 만주와 간도 지역이 바로 분쟁화될 수 있다. 이런 분쟁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우려했다 이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배운 친구들, 간도가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에는 한국의 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간도 지역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게 어렵지. 여기가 만주이면서도 간도인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는 만주고, 간도는 뭐냐? 간도는 우리의 이북지방, 이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 있지. 여기와 연해서 있는 지금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표시한 거 있지. 이것이 바로 여기가 간도야. 그리고 이 전체가 뭐라고? 만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쪽이 북간도고 서간도잖아.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쪽이 서간도고 여기가 북간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북간도 지역은 우리 한국의 영토라고. 그런데 배운 친구들, 이 우리 영토인 간도가 몇 년 무얼 계기로 해서 중국 땅이 됐어? 그 연도는 몰라도 뭘 계기로? 간도 협약이지. 간도 협약이 1909년에 어디와 맺었어? 청과 어디? 일본이 맺었다 이 말이야. 일본 저 거지 같은 놈들이 지돌못대로 우리 땅을 중국 땅으로 넘겨준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땅을 중국으로 넘겨주는데 우리가 청나라와 협약을 않고 간도가 한 것은 일제의 우리의 국권 피탈 과정에서 무엇을 근거로? 피탈 과정에서 외교권이 상실된 건 뭐야? 을사조약이지. 을사조약을 근거로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이게 불법이냐?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니까. 을사조약이 무효니까. 을사조약이 왜 무효예요? 고종이 수결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고종이 수결하지 않았겠지. 무효이고, 무효인 것을 근거로 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서 간도 만주 지역이 분쟁화될 수 있으니까, 간도 협약으로 인해서 만주 간도가 중국 땅이 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만주와 간도는 중국 땅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어디서? 그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다 이 말이야. 뭐뭐 잘했죠? 정리됐지? 바로 간도 협약이 무효인데, 무효를 근거로 해서 간도가 중국 땅이 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바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염려가 생기니까 간도 협약 이전부터 간도가 중국 땅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야. 됐지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 이제 7번에 보면 주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주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 내용이 뭐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우리의 그러한 반박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는가? 고조선에 대해서. 그래서 고조선에 대해서 이쪽은 이제 중국의 내용이야. 이건 우리의 반박. 고조선을 중국은 뭐로 주장해? 기자조선. 기자가 중국 사람이야. 중국의 은나라. 중국의 은나라라고 들어본 적 있지? 은나라 다음에는 뭔 나라야? 중국 역사에서 주나라. 그지? 예. 은나라 앞에는 몰라도 돼. 예.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라. 그래서 중국의 하은주, 춘추 전국시대, 진안, 삼국, 유진, 남북조, 수당, 송원, 명청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나라만 수없이 바뀌었지. 근데 우리나라는 고조선, 사만, 삼국, 통일신라, 고려조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섰다 하면 기본적으로 500년은 갔고, 중국 저것들은 한 번 섰다 하면 30년 가기 힘들었고, 가장 오래 간 게 200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렇게 보면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야. 세계 역사를 그렇게 봤을 때 한 번 왕조 세워갖고 500년 가는 나라 흔찮아요. 우리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나라 이 기자가 중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기자가 한반도로 와서 나라 세웠다 이러는 거야. 중국 놈들은. 그럼 우리는 반박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기자가 아니라 누가 세웠어? 단군왕검이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단군왕검은 중국과 전혀 무관한 거야. 무관한 거? 왜 무관해? 단군의 아버지가 누구요? 환웅. 하늘의 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중국과 별개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다는 것을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알았죠? 그래서 중국 놈들이 은나라 사람 기자가 세웠다 이러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아니다.
바로 중국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세워진 나라다. 근거가 뭐냐?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배워봅시다. 자, 두 번째, 왜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냐? 바로 종족 문제. 그래서 한족의 후예인 고이족, 한족 후예, 한족의 후예인 고이족이다. 왜 고이족? 중국 놈들이, 고구려 사람들이 한족의 후예인 고이족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바로 중국 계통이 아니라 부여 계통으로서 예맥족에 속한다. 뭐 이런 데. 그래서 중국과는 별종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중국과는 별종으로서 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이러한 주장을, 이러한 기록을, 이런 기록이 좀 더 중국에 대해서 반박 자료가 되려면 한국 사람이 쓴 역사책을 들이대야 돼? 중국의 역사책? 중국의 역사책을 들이대야지 더 반박이 되지요. 따라서 바로 저 부여계통이라는 걸 써놓은 것은 중국의 정사 있어. 삼국지. 그 삼국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 중국의 역사 삼국지에 보면 바로 고구려 사람은 중국과 별종 다르다. 부여계통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알았죠? 그렇게 우리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 말. 예? 두 번째, 영역. 그래서 중국 내에서 바로 건국되었다 이러는 거걸랑.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박해야 돼? 바로 중국의 영토가 과거와 현재의 영토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과거와 현재의 영토 그러한 개념이 다르다. 범위가, 영토의 그런 범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아까 동북 이제 지도 안 그래 되지. 중국의 과거에는 동북 지역이 자기의 영토가 아니야. 중국의 영토는 만리장성 이남. 지도 그려야 되나? 안 그래도 알지? 예. 만리장성 이남. 그래서 이남의 베이징, 난징 그런 데 있지. 거기고 만리장성 이북은 중국 영토가 아니야. 거기는 뭐 여러 족이 있는데 이 동북 삼성 지역에서는 바로 우리 조선족, 우리의 한족들이 거기서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과거의 중국의 영토와 현재 영토 다른데 중국 놈들은 바로 현재 영토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여기서 중국의 영토에서 일어났지 않느냐 이러는데 영토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반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 동북 삼성 지역이 중국의 영토와는 무관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뭐가 나와? 조공. 조공했기 때문에 중국의 지방정부로서 고구려가 중앙정부에다가 특사물을 바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조공한 것은 자체는 맞다. 조공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조공했다는 만으로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다 이러면 안 된다. 왜냐면 그 당시에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조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일본도 중국에 조공했고 백제도 조공했고 신라도 조공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동북공정에서 중국의 역사에서 신라와 백제가 일본이 조공했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조공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없지요.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일본도 백제도 신라도 어디에 역사에 대해야 돼? 중국에서 주장해야지. 근데 그게 주장하지 않걸라. 따라서 조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수단과의 전쟁 나오는데 간단히 중국 놈들은 그거는 국내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 싸움이다 이랬지만 우리는 국가 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승과 발해인데 자, 중국 놈들은 고구려 망하고 중국 민족인 말갈족이 나라를 세웠다. 그게 발해다. 그 말갈족이 누구냐? 대조영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대종은 말갈족이 아니요.
고구려 장국 후예지. 그래서 발해를 갖다가 봤을 때 바로 중국은 발해가 중국의 식민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박해야 돼?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발해가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근거들을 항상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들을. 그 근거들을. 앞으로 이제 여러분 배울 건데 엄청 많죠. 근거들이.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교 문제인데 발해가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맺을 때 발해의 사신들이 일본에 파견됐을 때 일본에 가서 발해의 사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발해 사신이 아니라 고구려 사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본의 외교 문서에 이렇게 남아있어 지금도. 그게 천몇 년을 쓴 게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발해 지역을 발굴해 보면 고구려의 문화 양식이 그대로 다 나와. 뭐 기와, 벽돌, 불상, 무덤 이런 거. 그래서 외교 문서에 기록된 내용과 바로 뭐야? 예술 양식. 그래서 외교 문서와 예술 양식, 예술의 그런 양식을 통해서 봤을 때 발해는 중국의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동북공정을 봤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시험 문제의 개 중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역사이해입니다. 이 역사이해가 예전에는 자주 나왔는데 근래에 와서는 뜸하고 있어요. 뜸. 그래서 2014년대에는 선생님이 한 번 나왔나 안 나왔나 지금 선생님이 헷갈리는데 거의 안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동북공정 같은 것은 나오든 안 나오든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 쉬라는 시간을 연락받았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유산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십니다.